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정 2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틀은 한번 잡아드렸었죠. 예, 잡아드렸었고, 구체적인 얘기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막 그런 거 얘기했었어요. 행정이 가치 지향적이냐, 가치 중립적이냐, 뭐 그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행정 그 자체가 가치 추구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할 때 연구자가 어떤 막 그 답정너 있잖아, 답정너. 결론을 내놓고 이건 이렇게 분석이 꼭 되어야만 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치 중립성을 얘기하는 적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행정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일 수는 없어요. 행정 그 자체는 정치 지향적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건 뭐 진짜 행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행정 이념이라는 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행정 이념, 행정 가치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아래쪽에 분류가 나와 있죠. 본질적 행정 가치와 수단적 행정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 행정 가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이제 추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단적 행정 가치는 수단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로 추구한다라기보다는 방법적인 측면, 실행 과정에서 함께 달성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는 그 구분하라고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질적 행정 가치로 가보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제 공익이라고 하는 애를 같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공익. 이게 행정과 정치의 가장 유사점으로 우리가 이제 꼽아보는 게 바로 이제 공익이었어요. 공익. 공익을 한번 봅니다. 공익은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익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공익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은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익에 해당되는 우리 사회의 공익은 무엇이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얘는 본질적 가치니까 와세 문제죠.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 공익이 도대체, 우리 사회 공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회가 표방해야 될 게 뭘까? 이승만 때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그래갖고 북한하고 평화 통일합시다. 그런 얘기 했다가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잖아요. 알죠? 조봉암 알아요? 조봉암?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나올 텐데, 조봉암이라는 분은, 이분은 독립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초대 농림부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내각에 참여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고, 그래서 뭐 2위를 기록하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진짜 2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2위까지 예상은 안 됐었는데 2위를 했지. 그랬던 분이야. 한 30% 득표도 하고. 근데 평화통일론을 얘기했다고 잡아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정적에 대한 뭐 이제 제거 목적이 뚜렷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 반공이라는 것을 이걸 뭐 완전 뭐 보물단지 모시듯이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북 간에 이제 전쟁도 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도 굉장히 또 이렇게 또 격화돼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북진 통일론을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무력으로라도 통일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뭐 그리고 그래서 휴전을 막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는 반공 뭐 이거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흐름이 뭐 이제 80년대까지 내려옵니다. 반공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잘하면서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을 텐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뭐 어디 있잖아요. 철도가 이렇게 놓여졌을 때 왜 다리로도 통과하고 그러잖아. 다리에 교각이 있잖아. 교각 같은 데 보면은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게 써 있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텐데, 때려잡자, 교각마다 한 글자씩 크게 써 있는 거지. 때려잡자 김일성. 북한에 가면 아직도 막 어디 바위에다가 뭐 막 새겨놓고 그러잖아요. 그 남한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독재 정권이었는데, 자, 그래 그런 게 막 있고 그랬었어. 막 유치하지만 80년대까지 막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 이승만 정권 때 가장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최우선시 됐달까 그런 게 있고요. 6, 70년대 당연히 이제 반공이라는 것도 여전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로는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 잘 살아보세요. 뭐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널리 퍼뜨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은 동원형 같은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책을 의제화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 정책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대상을 삼을 때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말이야. 국가가 이렇게 딱 먼저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막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분위기가 후진국에서 보통 나타나거든요, 많이.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우리 경제성장이라는 가치, 이거를 내세워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게 또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었고요. 80년대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80년대 뭐 이때는 뭐 뚜렷한 성과도 잘 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꺾이지 않게 잘 이끌어냈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런데 뭐 뚜렷하게 내세웠던 거, 정의를 내세우고 그랬는데 80년대 전두환과 정의, 뭐 이런 거. 당명도 정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민정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민주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정의롭다. 지가 없는 거를 막 이제 내세우는 거죠,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저기지, 있는 척이라도 하지. 아니, 박정희 정권 때도, 민주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그래서 그 공화당이라고 하는 거. 공화는 뭐예요? 독재 정반대가 공화예요. 공화. 그런 걸 내세우는 거고 말이야. 그랬죠. 뭐 자유당 때도 자유가 있었나? 우리가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없었죠. 국가주도. 북한은요, 더 웃겨. 북한은 국호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 그런 식이야. 80년대까지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공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때요? 지도자가 제시하고 그 제시된 공익의 가치를 국민들이 따라가는 형태.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공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우리 사회 공익은 뭐죠? 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각자 물어보면 쥐어짜내면 다 각자 뭐 다른 얘기들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지금은 되게 떠올라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그 공정이라는 가치는 대통령이 제시한 거 또 있긴 있다.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다가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회자가 되는데, 뭐였지? 뭐 과정은 공정하게, 뭐 기회는 평등하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제시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이제 어떤 선거 캐치 그 플레이즈 같은 거, 이런 거였지, 이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딱 일방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거를 추구할 거니까 이대로 따르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떠오른 공익이라는 가치는, 이것은 어때요? 공익이라는 가치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형성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됐고, 그런 속에서는 과거처럼 지도자가 공익은 이거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자 보세요. 과정설이 있습니다.
과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실체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실체설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 과정설이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 과정설은 이거는요 이제 그 뭐냐면 거꾸로 썼다 내가 과정설을 나중에 써야 되는데 미안 실체설 먼저 얘기를 해야죠. 이게 독재하에서 실체설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공익은 그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익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실체가 하나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공익이 실체가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이걸 제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우리 사회 공익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선언해 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치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딱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익과 사익을 딱 놓고 봤을 때 뭐를 더 우선시해요? 뭐를 우선시할까? 공익입니다. 공익. 개인주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집단주의 내지는 전체주의적인 성향, 이것이 매우 이제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졌던 시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체설에서 보면은 있잖아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바뀌어요.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익의 변동성이 크다. 아니 우리 인식에는 독재자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하는 인간 이렇게 이제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익이 자주 안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과정설에 비하면 오히려 더 잘 바뀌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공부할 과정설 여기는 이제 국민들의 합의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익이라는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익이라는 가치는 말입니다. 공익이라는 가치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바뀌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 바뀌는 것이 어렵냐면은 바뀌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을 쉽게 도출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번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좀 오랜 시간이 가지 이게 뭐 국민적 합의라는 게 쉽게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근데 쉽게 바뀌진 않는다. 여기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가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리거나 쫓겨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봐야 지 인생 몇 년이나 가겠어.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는 얘가 변동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설로 가면 과정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정설은 공익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익은 별도의 이제 실체는 없다. 실체는 없고 국민들이 있잖아요. 자, 여긴 다원주의가 전제가 돼가지고 다원주의 하에서 이제 국민들의 합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국민들의 이제 이 토론과 뭐 이런 거를 통한 사회적 합의예요.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 공익이라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되고요. 공익과 사익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개인주의예요. 사익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사익이 더 크다는 게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공익은 이꼬르 뭐가 되냐면 사익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그마 표시 알아요? 시그마 다 모았다. 집합적이다. 그러니까 사익들을 다 모아낸 것이 공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어때요? 변동성은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설은 어디에서 주로 이것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죠. 권위주의 국가, 후진국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실체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국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과정설이 이제 공익과 연결이 딱 되죠. 민주주의 선진국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이게 이제 핵심 뼈대예요. 핵심 뼈대고 뭐 그러면서 둘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뭐 절충설 같은 것도 나오는데 뭐 크게 염두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절충설이다. 그럼 뭐 둘이 이렇게 좀 뒤섞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절충설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규범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규범설, 공리설 뭐 이런 거 등등이 있거든요. 규범설, 공리설 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론들도 있는데요. 대체로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딱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 이게요, 과정설 빼고 나머지는 뭔가 지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정설 빼고는 대체로 실체설스럽긴 하다. 물론 이제 공리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또 과정설스러운 면도 좀 있긴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사회 전체의 만족 뭐 이런 건데 조금 달라요. 근데 완전 똑같진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그 누구의 이익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전제한다면, 공리설에서는 왜 우리 칼도익스 기준이라는 거 앞에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나요? 효율성 같은 거 따질 때요, 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파레토 최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올릴 때 누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족만 키우는 거지 그 만족을 키우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칼도익스 기준은 이제 이게요, 사회 전체적으로 만족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때 있잖아요, 누군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 손해보다 새롭게 이제 추가되는 만족이 늘어난다면은 야 그러면은 그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는 것을 칼도 힉스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도 힉스 기준이다. 그거랑 조금 맞닿아 있어, 공리설은. 그래갖고 이 제레미 벤담이라는 학자 아십니까? 공리주의라는 걸 최초로 주창했던 사람, 영국의 이 철학자인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그 만족도의 총량을 따져가지고 그 총량이 극대화되면 된다. 칼도 힉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손해를 입었더라도 사회적으로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은 야 그건 잘한 것이야,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칼도 힉스 기준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게 이제 여기 공익에서는 공리설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설스러운 면이 있다.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그죠?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은 그거는 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핀트가 조금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규범설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사회 옳고 그름을 딱 따져가지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적인 이익보다도, 그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또 실체설에 좀 더 가깝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개로 좀 보긴 보는데 시험에서도 조금 난도 있는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론들, 곁가지 이론들은 대체로 과정설보다는 실체설에 좀 가까운 성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대체로는 뭐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85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표가 하나가 주어져 있을 텐데, 실체설과 이제 과정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체설 한번 볼까요? 공익의 선언적인 존재를 인정한다. 소수인이 공익을 결정한다.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이 있다.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은 왜 그래요? 공익이라는 가치를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끌고 나가기 때문에 행정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으쌰으쌰 분위기 띄워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지도적인 역할을 또 담당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주의 사회 공익관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를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투입보다 산출이에요. 결과지향적이에요. 결과지향적. 네, 그래서 투입보다 산출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부분의 합과 전체의 공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이 더 큰 개념이에요. 무조건 공익이 더 우선시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과정설이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 반대로 나와 있죠, 그죠? 반대로 나와 있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익의 합을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옆에 이제 공익에 대한 기타 학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범설, 공익은 정책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윤리이자 공공선으로서 모든 행위를 인도하고 규제한다. 규범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리설이 맨 밑에 있네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바탕을 둔 학설이다. 나머지 학설들도 있지만 그것도 뭐 시험에서는 거의 없어요. 안 달아지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맞닥뜨리게 될 것은 과정설이냐 실체설이냐 이거 비교하는 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갔을 때 거기에 뭐 규범설, 공리설 같은 것들을 끼워 넣는 거, 절충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뭐 그닥 그렇게 뭐 다뤄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정의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예, 공익은 이거였고 정의라는 개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의가 뭐냐? 정의는요 예전 학자들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형은 너무 유명한 형이죠. 이 형은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 없던 시절에 그때 이제 자기의 피셜로 이제 모든 분야들을 찝쩍찝쩍 거렸는데 워낙 이제 논리 정연한 형이라 이 형이 말해놓은 거 보면 지금 봐도 오 막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있잖아요. 정의를 이꼬르 뭐라고 했냐면 정의를 이꼬르 평등이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평등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이러냐? 정의가 이꼬르 평등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분이 말했던 이제 자 보세요. 정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고요.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분적 정의. 그래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 평균적 정의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상 뭐랑 일치하냐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평등 중에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식적 평등 내지는 절대적 평등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적 정의. 이렇게 이제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한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형식적 평등이나 절대적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거에 부합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을 할 계획인데, 아무튼 이게 정의라는 개념, 평등이라는 개념을 보면, 참고로 보면요. 여러분 이제 평등, 이쪽 구석탱이에다가 한번 써볼까? 우리 있잖아요. 평등이라는 개념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요, 본래적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본래적 평등. 본래적 평등은 뭐냐면요. 야, 인간은 다 똑같이 동등하게 태어난 존재예요. 누가 더 우수하고 누가 안 우수하고 이런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본래적 평등이에요. 본래적 평등. 본래적 평등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기회의 평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가 좀 확장되자면 야,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한 존재다. 그렇게 태어났어. 천부인권을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본래적 평등이라면. 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기회의 균등 보장이 있어야 돼. 누구나 다 평등하게 기회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돼.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 혹은 인종에 따라서 이 기회가 차등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건의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의 평등. 여러분, 자 봐봐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태어났느냐의 문제야. 그죠? 네. 저같이 이제 이씨 왕족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죠? 네. 각양각색으로 이 천민들도 많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선시대였다면은 여러분들하고 저랑 이렇게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서 뭐 이제 열심히 이제 무언가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지. 그죠?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미래를 꿈꾸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까 딱 기회평등까지 딱 오는 거예요. 기회평등. 누구나 다 똑같이 도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 왔어. 그런데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공정성 얘기를 왜 얘기하고요? 아빠 찬스를 왜 얘기해요? 왜 얘기해요? 태어났는데 조건이 달라. 응? 태어났는데 저 강남 어디 끝자락에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잘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이구 이 자식 태어난 기념 선물 하나 해줄까? 이러면서 막 이제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 해주고 그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 세무조사 한다고 그러다가 딱 보면은 뭐 1살짜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애도 있고 그런 집에 태어난 애도 있고 진짜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힘들게 사는 애도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뭐 아버지 혼자 애를 키우는 그러니까 미혼부지 미혼부
미혼부,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 없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 막 모텔방 같은 데 전전하면서 그러면서 그 애를 키우더라고요. 모텔방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애한테 울고 이러면은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고 이런 집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그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동시대에 태어나면 경쟁을 해야 돼요. 야, 너네들한테 기회의 균등보장이 있어. 니네들 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열심히 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보다 훨씬 평등한 세상이 됐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조건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는 무의미한 얘기야. 100m 달리기를 뛰래. 둘 다 100m 달리기를 뛰고 저 꼬린 지점에 누구든 먼저 도착할 수 있고 먼저 도착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과실이 굉장히 커. 보상이 굉장히 커요. 이런 상황인데 뛰어라. 준비 시작 해서 뛰었는데 옆에 있는 애는 빨간색 아스콘신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이키 운동화 딱 신고 그러고 막 겁내 뛰는데 내 앞에는 봤더니 바닥이 자갈밭이고 내 발은 맨발이고 그 다음에 허들도 몇 개 막 놓여져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뭘 호소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고 호소합시다. 알겠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좀 논리정연하게 말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물론 기회평등까지는 왔지. 그렇지만 조건의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이거 좀 재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조건의 평등이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죠? 이 조건의 평등을 100% 맞출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100% 똑같이 맞추겠습니까? 그죠? 조건이라는 건 선천적으로도 조건의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이제 천혜의 몸치 뭐 이런 사람은요. 뭐 이게 춤 잘 추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데 흉내를 한번 내봐도 안 돼. 뭐가 혼자 아둥바둥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 조건이 달라. 신체 조건 자체도 거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요 몸 자체가 유연하지도 않고 이게 뭐 그렇다 눈썰미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죠. 전혀. 그럴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빼박이야. 조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역영, 무용론 이런 걸 말하는 거 보면은 조금 각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역영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여성 있잖아요. 여성 뭐 이렇게 잘못한 사람 있잖아. 여성 피의자 뭐 용의자 뭐 아니면은 저 검문을 하더라도 아니면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사람 말리더라도 남자들이 가가지고 잘못 터치하면은 요즘 세상은 큰일 나. 그죠? 옛날 같으면 여자고 남자고 그냥 힘센 남자들이 가가지고 제압해가지고 그냥 끌고 왔지만 요즘에 이제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경들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옆에. 따라다닌다는 표현 취소. 그게 아니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말 실수할 뻔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다니는 거지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역할이 나눠져 있지. 이거를 갖다가 뭐랄까 여경 수갑도 하나 제대로 못 채워. 당연한 거 아니니? 그걸 왜 말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 남자가 술 먹고 꼬장 부리는 놈이 있는데 여자 혼자 힘으로 제압하는 거는 그게 보통의 경우에서는 힘들다고 봐야죠. 아무리 경찰이 돼도 마찬가지지. 뭐 경찰을 다 유도 선수로만 뽑을 거야? 그 유도 선수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현장이 잘 배치도 안 돼. 저기 어디 이제 조폭 잡으러 다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특채로 뽑아요. 실제 그 운동했던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도 그런 거를 한 사람들은 세지. 장난 아니지. 근데 저기 뭐예요. 웬만한 남자 훨씬 낫지, 그거보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옛날 그 생각을 했어. 여자 유도 선수랑 결혼한 남자인데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항상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힘으로도 확실히 저기 하고 여자들이 또 말로 할 때 더 논리적으로 막 말도 잘하는데 이런 것도 편견인가?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만은 취소하겠습니다. 예민한 시대에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저기 뭐예요. 이게 여성 경찰을 뽑는 이유가, 여경을 뽑는 이유가 그렇게 특수하게 여경이 필요한 데서 뽑으려고 하는, 그래 남경을 더 많이 뽑잖아. 그러지 않나? 똑같은 수로 뽑아요? 아니잖아. 그리고 여자는 경찰 되려면 되게 어려워요. 여자 경찰 보면은 저는 그런 각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야, 공부를 더럽게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거 쉽지 않은데 저거를 또 뚫고 들어갔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이 개념이 잘 머릿속에 없어서 그래요. 조건의 평등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선천적으로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 조건이 달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걸 여러분들 예민하니까 내 말 안 하겠다는 것 뿐이지, 주로예요. 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남자가 더 발달된 능력이 있고 여자가 더 발달 능력이 있고, 그건 조건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야, 내가 남자는 군대 간다, 그러면 여자는 애 낳잖아. 그럼 야,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럼 남자도 애 낳을래? 이런 유치한 거를 이걸 논쟁이라고 하고 앉았는 걸 보면은 정말 한심스럽게 그냥 그지가 없어요, 정말. 그러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다. 자, 조건의 평등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있고요. 이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별에 따른 것은 서로 조화로움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운동선수나 이런 건 타고나야 된다 그랬죠. 어릴 때 가수 한 번씩 꿈꿔봤지, 가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거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공부도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냥 뭘 안 시켰는데 지가 막 터득하고, 그리고 똑같이 놀았는데 얘는 뭐 감각적으로 뭘 잘 풀고, 한 번 들으면 기억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 있잖아. 주변에 봤잖아, 그런 애들. 다 모든 영역에 조건의 평등이 선천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 다 그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학자 시켜야지. 그런 애들은 학자로 가거나 뭐 해야지. 근데 우리가 왜 근데 웬만하면 다 공부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공부 쪽은요, 길이 넓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학자까지 갈 만한 재능을 가진 애들도 공부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그죠, 내가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 뭐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갖는데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으면 그 부분으로 내가 진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공부가 기본으로 받쳐줘야 되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 이런 거는 진짜 재능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훨씬 좁아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국대나 프로팀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전국이 몇 명이야, 그게. 그런 거 따져보면은, 그죠? 문호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재능이 있지 않으면은 함부로 이제 거기에서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 뭐 사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존중이 돼야 돼요. 존중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외향적인 거, 신체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차별을 한다든가, 성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야만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인 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야만적인 거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막 인종차별하고 흑인들을 막 다 범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 하얀 게 그게 벼슬이야? 이게 골 때린 놈들이지, 이게.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그딴 걸 내세워. 몸에 색소도 없는 것들이.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지가 우월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런 선천적 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그걸 누군가를 차별하고 자기네가 지금 현재 힘 좀 얻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건의 차이라는 게 후천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부모가 재력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후천적 조건의 차이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자기가 태어날 때 모르겠다. 자기 부모 재력이니까 선천적인 면이 있다고 봐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신체적인 거나 능력의 차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등하려면 그런 거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0으로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력해서 그걸 최소화시켜 줘야 되겠다. 우리 사회가 그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뭘 해요? 부자들은 뭘 하지? 상속 같은 거 할 때 상속세 같은 걸 엄청나게 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같은 데 갔을 때는 똑같이 취급하죠. 똑같이 취급해. 이 조건의 평등에서 더 많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특목고 폐지, 특목고 외고 이런 거 왜? 애들 다 고등학교 똑같아야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 현실적인 걸 고민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말이야, 공부에 재질 있는 애도 하향평준화돼. 그 우리 사회에 이게 수준이 떨어져. 잘하는 애들은 잘 키워줘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워요. 그죠? 난 절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외고를 가면 진짜로 외고를 가면 외국어로 진학할 때만 좀 이렇게 나름의 그 있죠? 그 기회가 좀 더 주어지게 하면 어떨까? 그 재능도 좀 살릴 필요는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런 애들 잘 키워야 우리가 편안하게 복지국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 그런 애들이 부가가치 많이 창출해 와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야, 사회적으로도. 능력 있는 걸 잘 살려야 되고, 누구나 다 이제 그 속에서 보면, 아까 조건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선천적으로 누구나 다 보면 자기가 그중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개발해 주는 건 좋은 일이고, 그러면서도 되게 특출난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키워주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은, 그런데 걔네들만을 위해서 학교를 다 서열화를 시켜버리잖아?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다 병풍이야, 이제. 걔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현재 교육이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외고를 가고 싶어 하고, 외고 가는 애들을 받쳐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병풍 노릇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외고에서 의대 가고 이런 것들은 좀 차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교육계에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고민 많이 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야의 특출난 애들을 따로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특성화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키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마이스터고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의 전문성 같은 것들로 나아갈 수 있게끔 좀 갈라주는 거. 독일 같은 데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엄마 불러다가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얘기해. 얘는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엄마 불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머니, 얘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사건 납니다, 이거. 거의. 그죠? 근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또 걔네 조건이 뭐냐면 생산직에 간다고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회적 차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분야가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니까. 소득 수준 같은 거에서 더 힘든 일 하면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서 직업 간의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봐도 그래요. 선생님 오셔도 그렇죠? 네, 얘는 뭐 좋은 기술 딱 가르쳐가지고 그걸로 종사하고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차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대학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대도 않는데 막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그쪽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서열을 나눠야 되고, 서열을 나눠야 되니까 야 수학 잘하는 놈 뽑아. 왜냐면 수학이 변별력을 주기가 가장 짱이니까. 공무원 시험은 영어로 변별력 주기가 짱이니까 영어가 중요한 거고. 이게 무슨 헛짓거리냐 이거예요. 헛짓거리냐. 이 파파고가 발전하는 시대에 뭐 영어를 이렇게까지,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아니 민원인이 뭐 언어가 안 되면 파파고 쓰면 되지.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파파고 수준도 많이 개선될 것 같구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영어를 거의 쓸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 변별력이에요. 누구나 다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병폐들이 우리나라에 구조적으로 막 얽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의 차이 같은 것들이, 그것이 차별로 오지 않게끔 해주면 된다. 차별로 오지 않게끔. 이게 우리 사회의 과제인 거예요. 여기서 보수와 진보가 그 정도에 대해서 다소간의 좀 의견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절충할 수 있는 지점은 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대안이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의 절충적 대안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보수에서는 어떻게든 잘하는 애들을 선별해서 걔네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하고, 진보에서는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좀 절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가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 조건의 평등 됐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 말하는 게 타당한 거예요. 조건의 평등. 그런데 이제 잘못된 거 봐봐요. 이 속에서 봐봐. 내가 인천공항공사 왜 그거 잘못 짚었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 사람 능력 있는 거를 골라내는 방법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공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그 종류도 다양할 텐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시험 봐서 잘라라. 시험 봐서 커트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거기서 또 교육 훈련도 받고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냥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인 어떤 평가를 또 거쳐서 정규직화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래? 불공정하다. 이거는 잘못 짚었어. 번지수 진짜 잘못 짚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저같이 용감한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20대들이 저 인간도 꼰대 터줘도 똑같아. 저 인간 똑같아. 이렇게 싸잡아서 또 막 비난해. 괜찮아, 비난해. 하고 싶으면. 저는 올바른 걸 얘기해 줘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개념 이제 공부하니까 좀 알겠죠. 조건의 평등의 차이를 없애준다는 것이 반드시 그 필기 시험으로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필기 시험만으로 또 가잖아요. 조건의 평등이 안 오는 거예요. 수능으로 대학 뽑자. 웃기는 소리가 앉았어 이것도. 수능으로만 뽑다가 그거가 돈 있는 집 애들이 더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끼우는 거예요. 입학사정관도 하고 거기다 스펙도 더 보고. 그랬더니 야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그랬더니 있는 집이 더 잘해. 그러니까 있는 집 애들이 더 수능에서 앞선다 그래가지고 그거 없애자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랬더니 있는 집 부모들이 더 극성을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펙도 더 많이 쌓아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스펙 쓰지 마 이제 대학 갈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은 다시 수능으로 돌아가자요? 정말 창조력이 없어요. 창의력이 없고.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대응 못한 거. 결과적으로 이러저런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좀 공감 가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그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다 맡겨놓은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해요,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국민 여론상 수능으로 돌아가자. 수능으로 가겠습니다. 수능을 늘리겠습니다. 이러고 앉았어. 이거도 좀 이제, 이 교육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고민이 없어. 고민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건의 평등 가면 왜냐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부모 조건이 어떻건 내가 어떻게 태어났건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많이 미흡해요 우리 사회가. 여러 시도를 해보다가 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주눅든 단계 같아.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자, 조건의 평등 좀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여서 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결과의 평등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했을 것 같고 결과의 평등. 그래서 진짜로 결과도 평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이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의 평등 짱입니다요가 어디예요? 결과의 평등 짱입니다요가 공산주의예요. 거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결과의 평등 딱 결론적으로 n분의 1방 합시다. 딱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결과의 평등이에요. 친구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었어.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더치페이랍니다. 예. 그것이 결과의 평등에는 부합할지도 모르지. 그렇지만은 그게 진짜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만 쫓는다고 다 평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입니다. 이게요,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잘 봐야 되는 게 그것도 결과의 평등이라고 딱 맞는 케이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해, 사실은. 더 깊게 얘기하자면. 근데 아무튼 뭐 대충. 그런데 있는 집 애가 친구들끼리 만나도 더 지불 능력 있는 애가 좀 더 내주면, 예. 그러면 그게 진짜 결과의 평등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냥 낼 능력이 없는 애 똑같이 n분의 1방 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걔는 부담이 더 되지. 부담이 더 되고 다른 거에서 더 타격을 입게 되고 그 돈으로 딴 거 샀어야 되는데 와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케이스로 딱 들어가 보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다 헷갈리는 거야 아까. 왜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해주네? 헷갈리니까. 이걸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학자들끼리도 논쟁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 정도예요. 어떤 평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그런 정도로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심플하게 갑니다. 여기에서 본래적 평등과 기회 평등 같은 게 이게 바로 뭐냐면 형식적 평등 그리고 이제 절대적 평등하고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누구나 똑같이라는 개념이 이거거든요.
형식적 절대적 평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누구나 똑같이 해요. 누구나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딱 해당이 돼요. 그런데 조건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가냐면 이건 이제 실질적 평등과 그 다음에 형식적 형식적이래.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구나 똑같이가 아니고요. 뭐라 그러냐면 같은 것은 같게 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루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하는 평등이에요. 알겠죠?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라 라는 평등입니다. 이것이 이런 평등이기 때문에 조건의 평등, 그러죠? 조건이 안 맞아? 그럼 억지로 조건을 맞춰주는 거야. 얘 앞에 길에는 막 허들이 있어. 야, 허들 좀 치워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야, 그 자갈밭하고 허들, 아우 장난 아니야. 야, 얘는 50m가 결승선이라고 해. 이런 거. 알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장애인 전용. 신체가 지금 불편하잖아. 응?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났건 아니면 후천적인 장애가 거의 대부분인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다 장애를 입을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이 다 이제 있는 건데 그런데 장애를 입으면 아무튼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생겼는데 그 불편함을 딛고 같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를 해. 근데 그거를 기회균등까지 딱 인정을 해줘.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오세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조건이 지금 다른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의 평등을 맞춰주는 거죠. 장애인 TO를 딱 인구 비율에 맞춰 장애인 TO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 TO를 두고 장애인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거죠. 장애인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 전용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불편함을 딛고도 이제 거기에서 경쟁해서 이제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더 노력했구나 해서 노력의 정도가 같다면 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평등이에요. 이게 장애인 전용 같은 게 저소득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도 진짜 그게 심하면 우리 집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부에만 몰입해? 근데 그런 조건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조건의 평등을 맞춰주자는 거지. 그 저소득 정도 좀 뽑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뽑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크게 같다면 같게 대우하자. 그리고 지금 조건이 다르다면 다른 거는 좀 이거를 좀 보정해 주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다 그랬을 때는 최저임금제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제. 결과의 평등. 우리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n분의 1방의 평등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되게 평등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거는 맨날 부족하고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항상 넘치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되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 경쟁의 어떤 장점도 살리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격차를 어느 만큼 인정한다. 그렇지만 격차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너무 직업에 따라서나 뭐 격차나 사회적 대우나 이게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기거든요. 그건 좀 좁혀나가야 돼요. 앞으로 좁혀나가서 유럽 사회처럼 아니 뭐 대학 교수하다가 뭐 그만두고 버스 기사하고 그게 제가 실제 들었던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서비스에서. 근데 이분은 별로 불행하지 않아. 우리나라 봐. 대학 교수가 버스 운전한다 그러면 아우 저 사람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런 식의 뭐가 어쩌다 버스가 운전이 어떤데. 근데 우리는 이런 인식이 생겨. 왜냐면 사회적 대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회는 괜찮아. 본인한테도 괜찮냐 그러면 상실감도 없어. 괜찮다. 오히려 나 골치 아프고 그랬는데 버스 운전하면 좀 이렇게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편한 것 같고 뭐 친절하게 이렇게 안전 운전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아니 소득은 어때요? 아예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뭐 조금 줄었는데 뭐 이 정도면 그 노력하는 거 대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뭐 밤에 이제 그죠? 뭐 워라밸 하고
4시간 보내고 좋아요. 이렇게 되는 사회를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결과의 평등 정도, 격차는 좀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되진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런 걸 하냐? 힘든 일을 하냐? 힘든 일 하는 거에 대한 보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진짜 시간을 많이 있으면 그건 보상해줘요, 다. 그건 다 보상해주지만은 직업이 무엇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본빵으로 소득의 격차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천박한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돼. 임차인 보호법을 만들었더니 임대인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국민이다. 나 힘들게 노력해서 돈 벌었다.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물어봐봐요. 자기 쉽게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저 부동산을 탐색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발품 팔아가면서 고생하고 그거 행정 처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다 그래. 한번 물어봐봐 진짜. 다 그래. 그리고 자기는 안목이 있어서 딴 사람보다 우수해서 그렇게 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했겠지. 그런데 그건 불로소득이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그렇게 그래 고생했다 치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평생 남들이 벌 거 이상을 벌잖아. 그래 놓고 그거를 가지고 나 노력해서 한 건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재산이 있다는 게 죄입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천박해. 진짜 이거는. 저는 용감하니까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냥. 천박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에 그렇게 버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어야지. 돈이 생겼으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고 내가 남들 고생하는 것보다 좀 덜 고생하고 벌었다 싶으면은 뭔가 기여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지 부시가 대통령 됐을 때 자기도 돈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자유주의를 더 강화하겠다고 상속세 폐지하자 그랬을 때 그럴 때 미국의 부자들이 앞다퉈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같이 돈 모아서 광고했어요. 신문에다가. 상속세는 절대 낮춰서는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손해인데도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불로소득, 자식이 얻는 건 불로소득이잖아. 자기는 사업 성공해서 이만큼 뭐 벌었다 치더라도 그런 불로소득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본주의도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대공황 와가지고 다 무너지려고 한 거. 근데 그걸 갖다가 부동산으로 번 돈을 갖다가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좀 이건 아직 멀었다. 우리가 갈 길이 좀 멀었다. 인식이. 그분들은 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믿는 거지. 우리 사회가 그 정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야지. 벗어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동의가 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0대가 막 묻지마 막 부동산 사고 그런다는데 큰일 나 그러다가 우리나라 수급 이런 걸 보면은 이 공급이 지금 더 넘쳤는데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투기 대열에 합류해서 성공해보겠다는 건데 그 주식시장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제가 볼 때인데 위태로워 보이고 끝물에 잘못 들어가면 작살나. 진짜 다 날려먹어요. 빚더미에만 앉아 이제. 그러고 이제 또 국가 탓할 거야 그러면. 국가 탓하지 말자 이제. 하지 말라는 투기해놓고 국가 탓을 하면 안 되잖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부동산 샀다. 요즘에 영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하지 않은데 기성세대들이 40, 50대 이상 기성세대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더 젊은 세대들도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고 그러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고 건강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게 손해구나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거 못 잡으면 문재인 정부는 나머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욕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뭐 김용삼 때 개욕 많이 했지만은 IMF 한 방으로 끝났잖아요. 그냥 정권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청년들이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인구 구조도 개선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등의 개념을 잘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사례를 많이 풍부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 평등의 개념 뒤에서 해야 될 걸 제가 좀 땡겨서 했어요. 땡겨서 했는데 요걸로 이제 설명을 가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누가 나오냐면 롤스라는 사람이에요. 롤스. 보통은 이렇게 옛날부터 아주 고대 때 우리 아리스토 형부터 정의를 평등하고 거의 일치시켜서 보는 견해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롤스형은 이 형은 이제 정의론 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롤스가 이제 강조했던 게 어떤 거냐면 롤스가 강조했던 게 이런 거예요.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전제로 깔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 우리 실제로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지의 베일이에요. 미래의 사회를 예측할 수 없죠, 그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고 무지의 베일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요 지금 무지의 베일에 빠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 노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앞으로 나 혼자 살지 못하고 사회에 의지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건 이런 것들이 전제로 좀 깔려야 돼요. 자, 그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정의의 원칙에요 제1원칙이 있어요. 제1의 원칙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제1의 원칙은 이거는 이제 평등한 자유라고 제가 써드리는데요. 말표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평등한 자유인데 여러분들 읽었을 때 자유가 돋보여야 돼요. 자유의 평등 보장, 뭐 자유의 균등한 보장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자유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자유라 그랬으니까 누구나 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이걸 제1의 정의 원칙이라 그랬고 제2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2-1의 원칙이 있습니다. 2-1의 원칙이 뭐냐면은 2-1의 원칙이 바로 다름 아니라 요게 바로요. 아까 기회의 균등 보장 얘기했었잖아요. 기회의 균등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까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의 균등 보장. 그러니까 여기에 본래적 평등은 아예 전제로 다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기회 평등은 이제 2-1 원칙이 돼야지 거기에서 이제 기회 평등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평등 개념이. 그죠? 이걸로 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2-2 원칙도 있어요. 2-2의 원칙을 차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등의 원리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요. 이걸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해요. 얘를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 극대화.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할당받아야 될 자원을 너무 할당을 적게 받은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자원을 극대화해서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격차 벌어진 걸 좀 채워주라는 얘기지 이게. 이 얘기 속에서 이제 조건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 같은 것들의 뉘앙스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서 자유도 얘기했고 여기는 다 지금 보니까 평등이야. 평등. 맞아요? 평등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연결되고 얘가 얘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평등의 가치가 이렇게 같이 나와. 그래서 롤즈의 정의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예요. 자유 플러스 평등을 정의의 원칙으로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게 서열은 있어요. 이게 서열이요. 얘가 1, 얘가 2, 얘가 3이야. 이게 서열이야, 서열. 그러니까 3번을 위해서 1번을 훼손하거나 2번을 훼손하면 안 돼. 그러니까 1이 성립된 속에서 2가 와야 되고 1, 2가 성립된 속에서 3이 와야 돼. 알겠죠?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서열은 있지만 그래도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움을 가져가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이게 이제 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요. 중도적인 입장, 정의에 대한 중도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좀 더 강조하고요.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을 좀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왜 자유를 먼저 1순위로 했느냐? 이게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들 봐봐요. 평등을 내세워. 그런데 그러면서 자유를 억압해. 야, 너는 남들보다 더 잘 살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네? 동무, 아우지하예요. 이렇게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평등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네?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유를 먼저, 그 다음에 평등. 이렇게 해가지고 조화로움을 추구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롤즈의 정의론.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롤즈 중심으로 이해를 딱 해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서는 뭐 차등의 원리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롤즈의 정의론이 86페이지 거기에서 무지의 베일,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그 저축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저축의 원리라는 걸 비교 대상으로 삼는데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축해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롤즈는 저축의 원리보다는 차등의 원리.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약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자유와 평등이 같이 나오게 됐는데 평등은 제가 이제 땡겨서 얘기를 했고 이제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자유도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유도 보고 평등도 이제 교재로 정리해보고 수단적 행정 가치까지 마무리해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요 개념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책론 들어갈 거예요. 수고들 하셨어요.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